안녕하세요. 네, 울산저널의 시사 프로그램 시사쌍피와 시사야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됐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울산의 시사와 숨겨진 야사 이런 것들을 저만의 시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얼마 전에 울산과 일본의 자매 결혼 도시 하기시 갔다 왔던 얘기들과 그것과 지금 울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바로 우리 현재의 울산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제가 가장행렬이 있었어요. 친구놈들이 붙잡아가지고 막 화장을 시키더라고. 그리고 치마 입히고 막 이랬죠. 그리고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 막 웃고 막. 그리고 거울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을 탁 봤지. 아니, 나의 이상형이 여기에.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얼굴과 닮은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야, 이거? 예, 오늘은 제가 여름 휴가 막바지에 이제 일본 하기시를 다녀왔는데요. 지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기시와 울산은 1968년도에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일본과 자매 결연을 맺은 케이스인데 우리가 한일이 재수교한 게 1965년이거든요. 바로 3년밖에 안 지난 시점에 왜 울산은 하기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 하기시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정한론의 선구자 요시다 쇼인도 있지만 요시다 쇼인이 서당 같은 학숙을 열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살던 이토 히로부미가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암살을 당한 인물이잖아요. 이제 이토 히로부미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조그만한 학숙에서 일본의 나름의 성각자죠. 요시다 쇼인한테 1년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지방 정부인 이제 조슈번이 유학을 시킨 사람들이 5명 있어요. 조슈 파이브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우리도 생존할 수 있다.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조슈번에서 5명을 뽑아서 보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1년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막 노력을 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생존을 하고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둔단 말이죠. 그게 제국주의였을 망정.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해상풍력을 하려고 투자했던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이제 투자를 철회하고 포기하려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장을 매각하려는 기사가 떴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은 에너지 전환의 시기잖아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의 큰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이벤트인데 우리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석탄으로 대치됐을 때 석유가 그리고 원자력이 그리고 또다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흥망성쇠가 이렇게 바뀌거나 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죠. 지금 우리 울산에는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S-오일, 고려아연 등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회사들이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꼭 필요한데 그걸 공급할 방법이 없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원자력도 깨끗한 에너지다. 그래서 아리백이 아니라 CF백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그런 주장과는 아무 상관없이 움직인단 말이죠. 아리백을 관장하는 것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민간 단체예요. 그리고 그러한 연합들이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한번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을 해보자, 이런 협약들인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는 뭐 깨끗하니까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한번 써보자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울산시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하나라도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갔을 경우에 우리 울산국가산업단지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다. 제가 꼽는 올해 최고의 뉴스는 방금 말한 것은 이번 주의 뉴스고요. 올해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왜 산부인과 병원인 프라우메드 병원이 문을 닫은 거예요. 울산 신생아의 3분의 1 정도를 받아내던 그런 여성 전문 병원이, 산부인과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울산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의 그 배후에는 낮아지는 출산율도 있지만 울산을 떠나가는 노동력 자체가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세상이 어떻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이 방송을 꼭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제 흑선을 끌고 와서 교육을 요구했을 때 당연히 거기도 반발이 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항을 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더 잘 살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문명이 개화됐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공부를 좀 하고 해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그 우리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나가사키 알죠?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과 네덜란드 요 두 나라와의 교역이 허가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페리 제독이 와서 이렇게 개항을 해라 요구하기 전에도. 그래서 난학이라는 네덜란드를 배우려는 학문이 굉장히 이렇게 붐을 일었었고, 그래서 유럽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일찍 들어와서 뭔가 이제 꽃을 피우고 있었단 말이죠. 나가사키가 있는 사스마본 같은 경우에 스스로 증기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 요즘 그 넷플릭스 보면 보실 수 있는 영화 중에 일본 영화인데요, 황혼의 사무라이라는 게 있어요. 황혼의 사무라이 이러면 이야, 황혼에서 막 칼 빼들고 막 전쟁할 것 같은 그런 영화 같잖아요. 근데 그 황혼의 사무라이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하급 사무라이죠. 이 사람은 해질녘이 되면 칼퇴근하는 공무원이에요. 상처를 하고 혼자 이제 아이들과 어머니 노모를 돌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쨌거나 공무원이니까 마치고 술도 한잔 하러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퇴근만 하면 총알같이 집으로 가는 거죠. 이제 사무라이 계급이 임진왜란 이후에 한 250년 가까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상공업이 조금 발달했었다 그랬잖아요. 상인 계급들보다 어떻게 보면 복록을 받는 이 사람들의 이제 수입 자체가 조금 더 낮아졌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뭐 공을 쌓고 성공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동사무소 공무원 같은 일들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이 황혼의 사무라이 나오는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사무라이 계급들이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작 같은 우리나라의 유교 교육 같은 것들을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받았었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유럽 문화가 돌아왔을 때 뭐 칸트나 헤겔의 철학 같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적인 토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고, 자기네들의 생존 전략을 이제 어떤 식으로 수립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한국을 정벌하자, 뭐 정한론 같은 게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제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고 그 제국주의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1945년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는 꽤 많은 이제 식민지를 거느린 그런 제국주의 국가, 유일한 국가였죠. 그네들은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열심히 파보고 그 대열에 합류하려고 했었고 그게 우리한테는 큰 역사적 아픔과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맥주 혹시 뭔지 아세요? 이제 맥주로 유명한 데가 왜 중국 같은 경우에 칭따오 맥주가 있고 칭따오 맥주 있고 하얼빈 맥주가 있잖아요. 하얼빈 맥주 같은 경우에 이제 캔에 잘 보시면 1900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얼빈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와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막 이렇게 놓죠. 그럼 그 노동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저녁 때는 시원하게 한 잔 먹어야 되잖아. 그렇고 칭따오 맥주 같은 경우에 독일이 중국 청도에 이제 조차한 그러니까 와서 그 사람들도 와서 뭐 공장도 짓고 막 점령해서 뭔가를 하면 저녁에 마치고 한 잔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얼빈 맥주 같은 경우는 1900년 그 다음에 칭따오 맥주 같은 경우는 190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칭따오 맥주 같은 경우는 판매량으로는 세계 2위인가 그래요. 자 그럼 세계 1위는 어느 맥주일까요? 몰라요? 아, 왜 술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지? 이제 설화? 뭐 이렇게 스노우라는 맥주인데 설화 맥주인데 그것도 중국 맥주예요. 그건 이제 선전 중국에 거기 공장이 있는데 그건 일본 애들이 가서 이제 공장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주의에 성공하고 막 중국을 점령하고 했을 때 그렇게 만든 맥주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유산들이 많아요. 맥주 회사가 하이트실로 그 다음에 또 뭐 큰 맥주 회사 뭐 있죠. 오비 맥주.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 일본 기린 맥주가 했었던 공장을 그대로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작은 맥주 하나에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역사들이 담겨 있고 그런 것이고 울산에 방어진 방파제에 가면 방어진 방파제 축조 기념비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방어진 방파제 축조 기념비는 1920 몇 년도에 이렇게 방파제를 쌓기 시작해서 28년도인가 그때 완성이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 방어진이 원래는 인구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어촌이었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이제 거기를 전쟁기지로 만들고 정어리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잡고 이랬대요. 한때는 세계 3대 정어리 어장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 이제 일본 수산업에 막 재벌이 된 사람이 있어. 나카베 이쿠지로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어선에다가 처음으로 동력을 얹은 거야. 그러니까 노젓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동력선이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배들이 막 정박하고 이러려고 방어진 방파제를 축조를 했는데 그때 그 축조 기념비가 지금도 방어진 방파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울산 동구 문화재 12개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유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화나는 게 뭐냐면 방어진 방파제 축조 기념비에 잘 보시면 중앙에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적어놨다고. 지금 그 한미일 무슨 뭐 연합작전 이런 거 하면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그 미 국방부 지도에 이제 시협재팬과 동해가 이스트시가 병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스트시는 지워지고 시협재팬으로만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일본에. 이제 저런 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흐르고 나면 그걸 또 다른 일본인이 와서 뭐라고 하겠냐고. 여기 일본해라고 되어 있는 걸 너가 직접 관리하고 문화재로까지 보호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방어진 방파제 크기가 어떠냐면 되게 뚱뚱해요. 우리가 비석 같은 거 보면 왜 약간 얇고 넓고 길잖아요. 얘는 뚱뚱하고 넓고 커요. 그리고 해방됐을 때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막 넘어뜨리고 막 굴리고 이랬겠죠. 그래서 사이드에 보면 막
상처가 되게 많아요. 상처가 되게 많고, 그런데 그 방어진 방파제 축조의 최고의 공을 세운 나카베 이쿠지로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수산업 재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벌 나카베 이쿠지로가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당연히 돌아갔겠죠. 가서는 뭐 시모노세키 상공협회장이 되기도 하고, 또 조선소를 하나 만들어요. 임겸조선이라는 건데요. 임겸조선소는 이제 시모노세키에도 공장이 있고 나가사키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 두 공장 중에 하나인 나가사키 임겸조선소에서 어떤 배를 만들었냐? 이제 10년이 다 돼가죠. 4월 16일, 몇 년도 4월 16일이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의 그 배, 세월호가 나가사키 임겸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세상이 좀 연결이 돼 있나? 악업, 서로 나쁜 인연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나고 돌아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개인적으로 그 배 자체가 나가사키 임겸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제 그 조선소가 누구 건지를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그 일본인들이 일본인 배를 만들려고 이렇게 잘 되려고 만든 것이고, 거기에 가장 많은 돈을 댄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카베 이쿠지로라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한때는 동구 뭐 12개 유적 중에 1번으로 그걸 꽂아놔가지고 한때 되게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무슨 일본 놈들 그거를 동구 유적 1호로 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이랬더니, 뭐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할 때마다 이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니까 그냥 방치되다시피 해서 지금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동구청장이라면, 관리권이 동구에 있으니까 주민들 모아서 좀 깊게 토론 좀 하고 방향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서 어떤 해결을 할 것 같아요. 일본 해라고 써져 있는 게 우리 동해 앞바다에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걸 유적으로 보호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울산공업단지가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그때 뭐 국가재건 최고회의 하여튼 왜 그때 첫삽을 막 주고 이랬잖아요. 이게 원래 울산 같은 경우에 박정희가 하기 전부터 사실 일제시대 때 이미 계획이 서 있었어요. 여기도 또 이제 뭐 일본인이 당연히 뭔가를 했겠죠. 일본의 토건업자 중에 이케다 스케다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헌병 출신이야. 그러니까 뭐 만주에서도 헌병 활동을 하고 뭐 대구에서도 있고 이랬던 사람인데, 옷을 벗고 나서 이제 철도 놓는 이런 사업도 하고, 부산항 보면 이제 부산항이 왜 거기 보면 막 매립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사업들을 열심히 했던 나름대로 아주 큰 개발업자였는데, 그때 이케다 스케타다가 이제 울산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했었냐면 중공업 도시, 중화학 도시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했었다. 왜 개발하려고 했겠어요? 이제 1942년, 43년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군수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보급 기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울산을 그런 중공업 도시로 만들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제시대 때 그 병참 기지의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울산을 중공업 도시, 중화학 도시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고, 이 울산이 이제 미나마타병 알죠? 미나마타병 같은 경우에 콧물 코가 막힙니다. 이제 중금속 오염되고 이래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거기서 나는 쌀 같은 거 먹고 뭐 이렇게 나서 생기는 건데, 거의 비슷한 병이 우리 온산병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나마타가 어디에 있냐면 큐슈 하여튼 저 끝단에 있다고. 거기도 일본 본토에서 보면 제일 먼 지역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물론 배를 대기 쉽고 또 박정희가 개발할 당시에 좀 개발이 용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1942년, 43년 이때 이제 중공업 단지를 만들려고 그때 당시에 이미 땅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사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막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 연원들이 좀 있다. 그래서 울산이 한반도가 생긴 이래로 가장 이제 많은 생산량을 가진 그런 땅이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김두겸 시장 같은 경우에 울산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내놓는 상당히 창의적인 계획들이 많은데 저번에 왜 기업인 흉상 만들려고 했었던 거 정말 창의적이죠. 어처구니가 없어.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또 얼마 전에는 왜 그 바다에 불상을 이렇게 놔뒀다가 특정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뭔가 일할 수 있게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토양을 제공해주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뭐 근시안적인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변방에 있던 조슈범 같은 경우에 자기들 나름대로 살려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조슈5 5명의 조슈 젊은이들을 해외로 내보냈단 말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라. 지금 그런 걸 과연 울산시 정부가 하고 있냐? 아닌 것 같다. 이제 역사적으로 일반 민초가 일반 시민 대중이 뭐 역사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가장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몇 사람이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자기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통령의 뜻에 막 따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표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울산 경제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울산 시민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울산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혹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잠깐만 닦아야 될 것 같은데 날 추운데 모기가 있네.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에도 워치독이 돼야 되잖아. 뭔가 잘 못하고 있으면 옆에서 너가 잘 못한다, 잘한다,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공무원들한테도 알리고 이런 이제 워치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함께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저널은 이미 잘하고 있지만 다른 울산의 언론들도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위기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진짜 끓는 물 속에 서서히 이렇게 익어가는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그런 위기를 공감하고 뭐 작은 방송이지만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열심히 답변을 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주제 토론하고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런 거 해주시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잖아요.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보면 우리 울산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감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도 될까요? 오늘은 조금 주제가 무거워졌지만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춥다. 아무거나 이제 막 물어봐 주세요. 제 마음대로 말할 거니까. 물을 그만해야 좋은데. 뭐 하지?